얘들아 안녕? 반가워.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 저번 시간 내가 이 얘기를 했었지. 국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공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은 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1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바로 이론에 들어가도록 할게. 자, 국어책 1단원을 피게 되면은 말이야. 1단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1단원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경험의 발견과 공감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 밑에 문학과 듣기 말하기라고 써 있지. 아, 그러면 이 영역은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영역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 1. 너는 바보다 라는 작품은 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작품은 수필이고, 세 번째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작품이 아니라 공감하며 대화하니까 말하기 듣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처음에 시와 수필에 대해 공부할 것이고, 특히 그 전에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 자, 이 시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맥락을 잡아보면, 사실 내가 이론은 더 많이 얘기할 건데 이런 게 팁이야. 원래 이론만 따져오면은 국어는 워낙 많은 영역에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게 돼. 잘 보면은 반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가치 있는 경험이야 뭐 나타낼 수만 있으면 개인의 경험이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데 반어와 풍자, 운율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지. 그치? 이런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뒤에 보면 역설도 나와. 이 역설도 함께 공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게. 물론 이번에 시의 이론에 대해 공부하지만 특히 표현법 부분은 시의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설명문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다시 한번 하고 지나가자. 자, 국어는 영역이 6가지가 있다 했지? 첫 번째 뭐였지? 그렇지. 듣기였어. 그 다음에는 말하기. 그 다음에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했지? 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시는 이 영역 중에 당연하게 문학에 포함이 될 거야. 그렇다면 문학에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 문학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 이거를 그 4분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시, 소설, 희곡, 수필. 이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문학을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희곡은 이제 시나리오라는 거랑 함께 공부하게 되지.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이론은 먼저 시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시에 대한 이론 하나씩 챙겨나가면서 문학 전반적인 이론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올 1년 동안 이야기야. 그래서 먼저 크게 쓸게. 시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 자, 시는 먼저 그 갈래를 적을 때 말이야. 시를 분류를 할 때 분류 기준이 2가지를 보통 두거든. 하나는 뭐냐면은 형식상 갈래고, 또 하나는 내용상 갈래야. 먼저 형식상 갈래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식이 자유로운가 또는 자유롭지 않은가, 그러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먼저 자유시의 경우에는 형식이 어떻겠어? 자유롭겠지. 형식이 자유로운 시, 정해져 있지 않은 시를 자유시다라고 불러. 너무 쉽지, 간단하게. 그러면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 그걸 정형시라고 불러. 형태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정형시에 대해서도 이따 나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는 현대시는 자유시가 많고, 정형시는 그 중에서
그 과거에 가장 유명했던 시조 같은 거 있잖아. 시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서 3장, 6구, 45자 내외라든지 뭐 그런 형식을 딱 맞춰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고전 문학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 뒤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때는 얘기할 수도 있겠다. 자, 내용상 갈래를 보자. 내용상으로는 그 시에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해당되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내용상 그 개인의 감정적인 것을 많이 그 담은 그걸 서정적이라고 하지. 서정시라고 불러.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는 그런 서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건을 읊은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시는 시인데 이따만한 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읊은 시. 우리나라도 저거 그 고주몽 신화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거는 서사시로 기록되어 있어. 이걸 서사시라고 해. 이 서사라는 말은 주로 소설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너네 공부한 동안에 서사시를 공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논란이 좀 많아. 자, 대충 감은 잡혔지? 자, 두 번째 넘어갈게. 자, 두 번째는 시의 운율이야. 운율은 너네도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봤지? 운율. 그 초등학교 때 시를 써보면 맨날 이렇게 음악적인 요소 있잖아. 이렇게 막 따단 따단 뭐 따단 따단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율은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하나는 내재율이라고 해. 내재율. 너네 한자 공부하냐? 한자 공부하면 이거 참 좋은데. 이 내가 안내자거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외형률이야. 요거 보면은 이게 안내자가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요 안내자는 말이야 어디에 붙냐면은 자유시가 내재율이라고 하고 정형시는 외형률이라고 해. 자, 왜 그러냐?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읽다 보면은 어떤 운율이 느껴지는 게 있어. 그렇게 안에서 느껴지는 거를 내재율이라고 한다. 반면에 외형률은 아예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에 딱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외적으로 운율이 있어 버려. 시의 경우에는 시조의 경우에는 45자 내외라는 게 그래 지금 설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이거는 다른 종이로. 자, 잠깐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시조를 내가 왜 꺼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형시 중에 가장 유명하고 오래됐고 너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만한 그런 종류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 시조의 경우에 제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저거지. 고려 말에 그 얘기 알지? 유명한 얘기. 그 정몽주와 이방원의 이야기 알지? 이방원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지. 나중에 태종이 됐고 정몽주는 고려 말에 있는 충신이야. 나중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초대하게 되지. 그래서 이방원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자, 이 체크를 봐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얽혀져서 100년까지 하리라 라는 시를 썼어.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냐 저런들 어떠하냐 우리도 얽혀서 100년까지 하자 우리 편 들어와라 이 뜻이지. 근데 정몽주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이 체크를 잘 봐봐. 이 몸이 죽고 죽어 단심가지 100번 고쳐 죽어. 똑같지 않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똑같지. 임향한 일편단심 이야 두 개가 빠지네. 가실줄이 있으랴 이걸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는 협조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 이제 이방원에 의해서 암살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잖아. 자, 뭐 중요한 건 이 스토리보다는 이 시야. 내가 지금 체크해보니까 글자 수가 요거 2개밖에 차이가 안 나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조라는 거는
하나, 둘, 셋,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9로 나누잖아. 그러면 6구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구. 글자 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기는 일곱. 정몽주는 여덟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지. 자, 그렇다면은 다 더해봐. 아, 이거 힘들어. 7, 7, 14. 얘는 15. 7, 8이 아니구나. 9구나. 14 하면은 다 합치면은 몇이 되냐? 43이 되나? 4. 그치. 43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두 개가 올라가니까 45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에 딱 맞는 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시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 형식이. 그걸 정형시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형식이 딱딱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글자만 넣으면은 운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이 운율을 갖다가 바깥 외자 써서 외형률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자, 보자. 그래서 내재율과 외형률을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자, 이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길게 해야 돼. 왜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1 너는 바보다에서 운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 운율에 대한 얘기를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데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시의 표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 자, 운율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운율을 어떻게 만든가? 단순하게 반복을 하면 가능하다. 반복을 하면 운율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두 번째, 무엇을 반복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첫 번째,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지. 그 다음에 같은 문장이나 구나 단어나 구 이래야겠다. 같은 문장이나 또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지. 세 번째, 음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지. 네 번째, 음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워. 시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외형률에서 나왔던 거를 봤을 때 지금 3번과 4번에 있는 음보와 음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음보라는 거는 끊어있는 단위거든. 한 호흡을 멈추고 또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음보가 3개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4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은 얘는 몇 개인지 감이 오니? 눈치만 딱 봐도 느낌 오지? 하나, 둘, 셋, 넷. 4음보가 되는 거네. 이 시는 4음보야. 이거는 시조에서의 기본적인 운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4음보는 읽으면 되는 거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4개가 됐잖아. 그치? 4개야. 근데 민요적 율격으로 하면은 이거랑 비교해보는 게 민요의 경우에는 3음보야.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얘는 3음보지. 그래서 이 음보의 반복이라는 거는 이렇게 끊어있는 단위를 통해 가지고 운율을 만들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길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너무 영상 길려주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음수. 여긴 필기가 이상하다니. 자, 음수의 반복. 음수는 뭐냐면은 수, 글자 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는 3글자, 4글자지. 3, 4. 3글자, 4글자. 3, 4. 3글자, 4글자. 3, 4. 4글자, 4글자. 4, 4. 이쪽은 형식이 다르니까 요만큼만 봤을 때 3, 4 또는 4, 4로 이루어져 있지. 이걸 음수율로 3, 4조, 그 다음에 4, 4조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시조의 경우에는 3, 4조나 4, 4조, 그 다음에 4음보의 은율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머리 아프니? 참어. 자, 요 정도 우리 이해는 해야 그 다음에 외우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거든. 반면에 그 민요의 경우에는 3음보라 그랬잖아. 근데
민원 7, 5조의 율격을 보여. 7글자, 5글자야. 대표적인 예시가 저거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잘 봐봐. 이거 7, 5잖아. 얘는 몇이냐? 얘도 7이네. 5. 딱 맞아버리네. 그래서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그러니까 7호조 일격을 일부러 사용하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반복이야. 시에서의 반복은 단어나 구 하는 말 그대로의 단어 반복을 있을 수 있고 문장을 반복하거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그 다음에 음보를 반복하거나 음수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운율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먼저 딱 시를 보는 순간 뭐가 반복됐는가를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다음 시간에 내가 원래 이 표현법을 오늘까지 해볼 수 있나 생각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이 표현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 자, 얘들아 고생 많았고 여기 있는 과제는 잘 수행해 주길 바랄게. 자, 수고 많았다.